세계 명작 첫 번째 이야기. 목걸이. 그녀는 무척 아름답고 매력 있는 여자였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가난한 관리의 집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결혼할 때 가지고 갈 지참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지위 있는 남자와 결혼할 길도 전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문부성에 근무하는 보잘것없는 한 관리에게 시집을 갔다. 그리고 아주 소박한 생활을 했다. 부유한 사람의 아내처럼 계절에 따라 옷도 해입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늘 마음이 아팠다. 자기야말로 모든 사치와 쾌락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가난한 관리에게 시집 온 것이 무엇보다도 불행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누추한 집, 낡아서 삐걱거리는 의자, 빛바랜 커튼을 보면 마음이 괴로웠다. 잘 사는 여자들과 자기를 비교할 때에는 가슴이 쓰리고 마음이 상했다. 그녀는 동양식 벽보가 걸리고 높은 청동 촛대에 불이 켜진 아늑한 응접실을 상상해보곤 하였다. 그런가 하면 옛날 비단으로 벽을 장식한 응접실을 눈앞에 그려보기도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값진 골동품들이 놓인 우아한 가구, 사교계의 인기 있는 남성들과 가장 친밀한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아담한 방, 그리고 또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다. 사흘째 빨지 않은 식탁보를 덮은 둥근 식탁에 그녀와 남편이 마주 앉았다. 당신 수프 솜씨 최곤데? 수프 그릇 뚜껑을 열며 남편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호화롭게 차린 만찬, 번쩍이는 은그릇들, 신선들과 기이한 새들이 노니는 모습을 수놓은 벽포등이었다. 또한 아름다운 그릇에 담겨 나오는 진귀한 음식들, 잉어의 붉은 살이나 들꿩의 날개 죽지를 뜯으며 정답게 속삭이는 남녀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보석은 물론 호화로운 옷 한 벌도 그녀에게는 없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호화찬란한 옷과 값진 보석에 파묻혀 살기 위해 태어난 여자야. 그녀의 머릿속은 늘 이런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는 돈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친구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그녀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며칠을 두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못 사는 자기 자신을 비관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남편이 얼굴 가득 기쁨을 담고 퇴근해서 돌아왔다. 여보, 이거 당신에게 주려고 가져온 거야. 남편은 손에 들고 온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줬다. 이게 뭔데요? 어서 뜯어보기나 하라고. 남편은 어깨까지 으쓱거렸다. 그녀는 봉투를 급히 뜯었다. 그 안에는 초대장이 한 장 들어있었다. 문부성 장관 조르주 랑포노 부부가 오는 1월 18일 월요일 저녁 장관 관저에서 파티를 개최하오니 르와젤 부부께서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읽고 난 그녀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그러니 나보고 어쩌란 말이죠? 초대장을 식탁 위에 내던지며 투덜거리기까지 했다. 아니 여보, 나는 당신이 퍽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기뻐할 줄 알았다고요? 물론이지. 당신은 이제까지 외출 한번 제대로 못 해봤으니까 말이오. 게다가 이 초대장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아오? 서로 얻으려고 다투기까지 했다니까. 나 같은 하급 직원들에게는 몇 장 주지도 않았다오. 그날 나가면 당신이 평소 보고 싶어 하던 고관들도 모두 볼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말에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다. 새침한 눈초리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던 그녀는 모두들 기부인처럼 차리고 올 텐데 나는 뭘 걸치고 가라는 거예요? 하며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남편은 대답이 궁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주저하고 있던 남편이 불쑥 말했다. 걸치고 갈 옷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극장에 갈 때 입는 그 옷,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아. 남편 르와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당신 왜 우는 거야? 어리둥절해진 남편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신히 슬픔을 가라앉힌 그녀가 말을 이었다.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그 파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뿐이에요. 이 초대장은 나보다 좋은 옷이 많은 당신 친구들의 부인에게나 주세요. 이렇게 말한 그녀는 볼에 묻은 눈물을 닦았다. 남편 르와젤은 마음이 언짢았다. 하지만 달래듯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봐 마틸드, 한 벌 사면 될 거 아냐? 값도 싸고 고상해서 아무데나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옷으로 말이야. 정말이세요? 아내 마틸드는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다. 정말이라니까. 그런 옷 한 벌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그녀는 대답 대신 속으로 값을 계산해 보았다. 값을 너무 많이 부르면 당장 거절하고 말 거야. 아니야,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꽈당 넘어질지도 몰라.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는 마침내 이렇게 대답했다. 400프랑이면 될 거예요. 400프랑? 남편 르와젤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그는 꼭 400프랑을 예금해 놓고 있었다. 엽총을 사기 위해서 구두쇠 짓을 하며 모은 돈이었다. 다가오는 여름철 일요일 몇몇 친구들과 낭테르 평원에서 종달새 사냥을 가기로 했는데 좋아, 400프랑을 줄 테니 당신이 원하는 옷을 사도록 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의 가슴은 쓰라렸다. 파티날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부인 마틸드의 표정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400프랑이나 들여서 옷도 준비했는데 웬일일까?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 르와젤이 저녁에 물었다. 요새 며칠 동안 당신의 안색이 좋지 않군. 무슨 근심이라도 있어? 옷만 있으면 뭐래요. 보석도 없고 폐물도 없으니 몸치장은 뭘로 하죠? 차라리 파티에 가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꽃을 달고 가면 될 거 아니오? 꽃을 단 당신 모습이 아주 멋있더라고. 10프랑만 주면 예쁜 장미꽃 두세 송이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싫어요. 싫다고? 돈 많은 여자들 틈에서 가난해 보이는 것 같이 치욕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자 참고 있던 남편이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은 정말 바보로군.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당신 친구 잔느를 찾아가면 될 거 아니오? 가서 좀 빌려달라고 하구려. 그만한 부탁쯤은 들어줄 친구잖소. 남편의 말을 듣고 그녀는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아,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군요. 그럼요, 그 애는 두말하지 않고 빌려줄 거예요. 다음날 그녀는 절친한 친구 잔느를 찾아갔다. 그러고는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잔느는 거울이 달린 옷장 문을 열었다. 큰 상자를 하나 들고 와서 열어 보이며 그녀에게 말했다. 자, 마틸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정말 부럽구나, 잔느. 이 많은 보석들이 모두 내 것이라니. 그녀는 보석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몇 개의 반지를 골랐다. 다음에는 진주 목걸이를, 그 다음에는 베니스제 십자가,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만든 금과 보석 패물들을 골랐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그것들을 몸에 걸어보았다. 벗어놓지도 돌려주지도 못하고 망설일 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건 없니, 잔느? 그러던 그녀가 엉뚱하게 묻는 것이었다. 다른 거? 또 있지. 난 아마 보석상을 차려도 될 거야. 잔느가 이번에는 검은 공단 상자를 하나 꺼내왔다. 자, 마틸드, 또 골라봐. 그녀의 친구가 상자의 뚜껑을 열며 말했다. 어머, 상자 속에 들어있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그녀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오, 이 목걸이. 그것을 쥐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녀는 그것을 목에 걸며 황홀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것 좀 빌려줄 수 없겠니, 잔느? 마틸드, 그게 맘에 드니? 다른 건 필요 없어. 좋아, 그렇게 해, 마틸드. 정말 고마워, 잔느. 그녀는 친구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면서. 드디어 파티날이 되었다. 르와젤의 부인 마틸드는 한껏 몸치장을 하고서 참석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누구보다도 우아하고 맵시 있어 보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은 내 생전 처음입니다. 부인,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모든 남성들이 그녀의 미모에 도취되어 버렸다. 부인, 저하고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저와 춤출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부인. 파티에 참석한 모든 관리들이 그녀와 춤을 추고 싶어 했다. 관리들뿐만이 아니었다. 장관도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멋있는 파티는 처음이야. 그녀의 기분은 아주 그만이었다. 흥분 속에서 취한 듯 춤을 추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의기양양했다. 모든 사람의 존경과 찬미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성공이었다. 영광이었다. 너무나 행복해서 그녀는 밤이 새도록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 파티는 이튿날 새벽 4시쯤에서야 끝났다. 그녀는 아쉬움을 남긴 채 그 무도회장에 딸려있는 응접실로 나왔다. 그 응접실에는 그녀의 남편이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새우잠을 자고 있었다. 기다리기에 지친 남편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의 부인들은 마음껏 춤추며 즐겼던 것이다. 여보, 돌아가요. 그녀는 남편 르와젤을 깨웠다. 어때, 즐거웠어? 남편이 눈을 비비며 물었다. 네. 파티가 일찍 끝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자, 이제 돌아갑시다. 남편은 그의 아내가 평소에 입던 검소한 옷을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화려한 야회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초라한 옷이었다. 창피하게 왜 이래요? 그녀는 발끈했다. 그리고 값진 모피 옷으로 몸을 감싼 다른 여자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층계를 뛰어내려갔다. 여보, 잠깐만 기다려. 남편 르와젤은 그녀를 붙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뿌리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밖에 나가면 감기 들 거야. 내가 마차를 잡아올게. 남편이 그녀의 뒤를 황급히 따라 나갔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마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마차! 어이 마차! 그들은 멀리 지나가는 마차를 소리쳐 불렀다. 하지만 한 대의 마차도 서주지 않았다. 그들은 마차 잡기를 포기했다. 추위에 몸을 떨며 센강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그 강가에서 마차 한 대를 세웠다. 낮에는 차마 그 초라한 꼴을 보이기 부끄럽다는 듯 밤에만 다니는 낡아빠진 마차였다. 그들은 앞뒤 가릴 사이도 없이 그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는 센강을 따라 달렸고 마르티르 거리에 있는 그들 집 앞에서 멈추었다. 그들은 쓸쓸하게 집 층계를 올라갔다. 방에 들어선 그녀는 화려한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거울 앞으로 가섰다. 그리고는 어깨 위에 걸쳤던 웃옷을 벗었다. 여보!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왜 그래? 옷을 벗고 있던 남편이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서서 얼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 저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그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 남편이 큰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뭐라고? 목걸이, 잔나한테 빌려온 그 목걸이가... 마틸드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니, 그럴 리가... 남편 르와젤이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옷갈피 속을 뒤졌다. 외투자락과 호주머니 속도 이잡듯이 뒤져보았다. 그러나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다. 무도회장에서 나올 때까지는 틀림없이 있었소? 남편이 물었다. 그럼요. 장관댁 현관에서도 만져본걸요. 혹시 길에다 떨어뜨린 건 아니오?
그랬으면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 마차 속에서 떨어뜨렸을 거야. 그게 틀림없어요, 여보. 마차 번호를 기억하세요? 모르겠어. 당신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낙담한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남편 르와젤은 다시 옷을 입었다. 왔던 길을 다시 가보면서 찾아야겠어. 그는 밖으로 나갔다. 남편이 나가자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야회복을 갈아입을 생각도 불을 피울 생각도 못한 채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남편은 아침 7시경에서야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였다. 출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목걸이를 찾기 위해 경찰서로 뛰어가 신고했다. 신문사에 가서 광고도 냈다. 그런가 하면 마차 회사마다 뛰어다니며 찾기도 했다. 희망을 걸 만한 곳은 모조리 찾아가 보았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르와젤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파리해진 얼굴의 양볼은 푹 꺼져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거의 실신 상태로 온종일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녀가 물었다. 틀렸어.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고 아내 마틸데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겠어. 목걸이의 고리가 망가져서 고쳐야겠으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말이야. 우선 그렇게 시간을 벌어 놓아야 할 것 같아. 다음 문제는 그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친구 잔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그 목걸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 이 무서운 재난 앞에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그동안 5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은 남편 르와젤은 이런 결단을 내렸다. 하는 수 없어. 그 목걸이와 똑같은 것으로 사주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아내 마틸드는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다. 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 속에 그 목걸이를 판 보석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 부부는 상자를 들고 그 보석상을 찾아갔다. 혹시 이 상점에서 판 목걸이가 기억나십니까? 남편이 상자를 보이며 물었다. 그러자 장부를 들춰보고 난 보석상 주인이 대답했다. 미안합니다만 그 목걸이는 저희가 판 것이 아닙니다. 저희 상점에서는 보석 상자만 판 것 같군요. 이 말을 들은 그들 부부는 맥이 빠져버렸다. 그곳에서 나와 보석상이란 보석상은 모조리 뒤지고 다녔다. 슬픔과 근심에 쌓인 그들의 모습은 마치 병자같이 보였다. 겨우 그들은 팔레로아얄 거리의 어느 보석상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목걸이와 똑같아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 목걸이는 얼마입니까? 반가운 목소리로 남편이 물었다. 4만 프랑입니다. 4만 프랑이라고요? 그들 부부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3만 6천 프랑까지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친절하게 말했다. 3만 6천 프랑이라. 남편 르와젤이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가난한 그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3만 6천 프랑을 만들어야 한다고 르와젤은 생각했다. 사흘 안으로 와서 사갈 테니 제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 주십시오. 두 부부는 보석상 주인에게 이런 사정까지 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 꼭 사가도록 하십시오. 다행스럽게도 주인이 약속해 주었다. 그 주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게 되면 2월 말일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가 3만 4천 프랑에 도로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해주십시오. 남편은 보석상 주인이 내미는 계약서에 기꺼이 서명을 했다. 남편 르와젤에게는 18,000 프랑의 돈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그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목걸이 값의 딱 절반이었다. 나머지는 빚을 내야겠군. 르와젤은 이런 결심을 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빚을 얻었다. 이 사람에게서 1,000 프랑, 저 사람에게서 5,000 프랑.
이곳에서 5루이, 저곳에서 3루이. 차용증서를 쓰고 전 재산을 저당 잡히고 고리대금업자와도 거래를 했다. 하여튼 빚을 얻기 위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렇게 애쓴 결과 18,000프랑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앞으로 닥쳐올 온갖 불행에 대한 걱정으로 몸을 떨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가난한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었다.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인 고통 또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엎질러진 물이었다.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빚을 갚을 것이다. 자, 36,000프랑입니다. 다시 그 보석상을 찾아간 남편은 돈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다. 약속을 지켜주셨군요. 돈을 확인해 본 주인이 목걸이를 내주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가지고 친구 잔네에게 갔다. 잔네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 좀 더 빨리 갖다 주지 않고서 그동안에 내가 쓸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뻔했니? 잔네는 상자 뚜껑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참 다행한 일이었다. 물건이 바뀐 것을 알면 잔네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아마 도둑년으로 취급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조마조마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내가 그 꼴이 되겠지. 그녀는 눈물과 한숨으로 며칠을 보냈다.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빚을 갚아야 해. 그녀는 곧 비장한 결심을 했다. 우선 경비를 줄이기 위해 하녀를 내보냈다. 집도 지붕 밑에 다락방을 새로 얻어 옮겨갔다. 하녀를 내보낸 그녀는 집안일을 손수해야만 했다. 그녀의 장밋빛 손톱에는 설거지를 하느라고 기름과 음식 찌꺼기가 들러붙었다. 생전 안 하던 세탁도 해야 했다. 더러운 옷이나 네이, 걸레를 빨아서 줄에 널었다. 쓰레기를 들고 거리까지 내려갔다. 숨을 헐떡거리며 물을 길어 올려야만 했다. 그녀는 어느 사이에 빈민굴의 부인처럼 변해버렸다. 바구니를 끼고 채소 가게나 식료품 가게, 푸줏간을 드나들었다. 값을 깎다가 욕을 먹기도 하면서 한 푼 한 푼을 절약했다. 그녀로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비참한 생활이었다. 남편 르와젤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일했다. 퇴근 후에는 다른 일거리를 싸들고 돌아왔다. 밤을 새워가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다. 그들의 이런 생활은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헐벗고 굶주리면서 절약한 결과 10년 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자의 이자까지도 모두 갚았다. 마틸드는 이제 폭삭 늙어버렸다. 그녀는 거칠고 가난한 살림꾼 주부가 되었다. 아무렇게나 빗어넘긴 머리, 화장도 못해서 기름기 없는 얼굴, 아무렇게나 걸친 치마, 거칠고 붉은 손. 마룻바닥을 닦던 그녀는 때때로 창가에 걸터 앉곤 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지난날의 그 파티, 그렇게도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았던 그 무도회를 회상해보는 것이었다.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 난 지금 이 꼴이 되진 않았을 거야.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한 거야. 그런 사소한 일이 파멸을 가져오다니. 그녀는 때늦은 뉘우침으로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도 했다. 어느 일요일 그녀는 오래간만에 샹젤리제 거리로 외출을 나갔다. 그때 마침 어린애를 데리고 산보하고 있는 한 부인을 만났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젊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친구 잔느였다. 친구를 보는 순간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서 사실대로 말할까? 그녀는 망설였다. 빚도 다 갚았는데 이야기 못할 게 뭐야? 그녀는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까이 다가갔다. 잔느가 틀림없지? 참 오랜만이야, 잔느. 그러나 친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너무나 초라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에. 누구시죠? 저는 댁을 잘 모르겠는데요. 나야, 나 마틸드야.
그녀는 좀 멋쩍은 말투로 말했다. 뭐라고? 마틸드라고? 가엾어라. 어쩌면 이렇게 형편없이 변했니? 아주 할머니가 돼버렸구나. 잔느가 동정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도 마, 잔느.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그 심한 고생살이가 다 잔느 너 때문이었지만 말이야. 나 때문이었다고? 아니 왜? 내가 너에게 빌렸던 그 목걸이 생각나니? 그럼 생각나고 말고 문부성 장관 댁 파티에 가겠다면서 빌려갔었지. 그런데 그 목걸이를 그날 밤 잃어버렸지 뭐니. 무슨 얘기니? 그 목걸이는 나한테 돌려줬잖아. 잔네, 내가 너에게 돌려준 목걸이는 사실은 새로 사서 준 거였어. 그 빚을 갚느라고 10년이나 걸렸단다. 아니 그게 정말이니? 자그마치 36,000프랑이나 되는 거액이었어. 내 고생을 너도 짐작할 수 있을 거야, 잔느. 하지만 이제 다 해결됐어. 그녀는 후련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친구 잔느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었다. 내 것 대신에 다른 목걸이를 사왔단 말이야, 마틸드? 그렇다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었니? 하긴 뭐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녀는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친구 잔느는 한동안 그녀를 그윽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감싸주더니 매우 감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가엾은 마틸드. 내 목걸이는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가짜였는데. 두 번째 이야기. 숲속의 왕자. 레나는 올해 11살 난 소녀였다. 소꿉장난이나 즐긴 나이지만 매일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주급 3달러의 노동은 그 아이에게는 중노동이었다. 하루의 일을 끝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레나는 방 한 구석에 놓여있는 상자 속에서 몽당 연필과 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려는 것이다. 함께 일하는 토미 리언이 편지를 붙여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토미 리언은 금년 17살이었다. 돌간에서 일이 끝나면 발인처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자는 착실한 소년이었다. 그는 지금 레나의 창 밑에 숨어서 레나의 편지가 창 너머로 날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레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운 엄마에게. 엄마,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그리운 동생들도 잘 있겠죠? 엄마, 이 시간만 되면 난 혼자서 눈물을 흘려요. 정말 얼마나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마다 엄마가 몹시 보고 싶어요. 엄마, 지금쯤 잠이 드셨겠죠? 난 오늘도 마루니 주인 아줌마한테 뺨을 얻어맞았어요. 너무나 서글퍼서 난 밥도 못 먹었어요. 너무 심한 일에 지쳐서 손과 팔도 아프고요. 어제는 가장 서글픈 날이었어요. 레오 아저씨가 사주신 동화책을 주인 아줌마가 빼앗아 갔어요. 너무 늦게까지 책을 보면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엄마, 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이제는 더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은 엄마, 제 부탁을 꼭 들어주세요. 내일 안으로 나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강에 가서 빠져 죽고 말겠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에요. 나는 마을 앞 강의 깊은 곳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정말 못 살겠어요. 엄마, 나를 꼭 데려가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어요. 딸 레나 올림. 편지를 다 쓴 레나는 살며시 창문을 열었다. 레나야, 다 썼니?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토미 리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응, 토미 오빠, 꼭 붙여줘야 해. 레나는 사방을 둘러보며 편지를 떨어뜨렸다. 염려 마. 편지를 주워든 토미 리언은 산길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 레나는 창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피로에 지친 몸을 침대 위로 던졌다. 달이 창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 달빛 속에 갖가지 일들이 떠올랐다. 돌간의 하루는 번잡했다. 바위가 깨지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소리, 무거운 기중기 돌아가는 소리, 작업 반장의 성난 고함 소리. 레나는 돌간 여관의 3층으로 올라갔다. 거기가 레나의 일터였다. 새벽부터 기계처럼 돌아다니고 종처럼 일했다. 넓은 마루를 닦고 그 많은 사기 접시와 잔을 씻었다. 뗄나무를 나르고 물도 기르며 돌간 인부들의 잠자리까지 봐주어야 했다. 어린 레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중노동이었다. 몸이 피로한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컸다. 그 피로와 상처를 씻어주는 유일한 벗은 바로 그림 동화책이었다. 그 책을 읽고 있노라면 저절로 즐거움이 솟아오르고 위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어린 레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 책의 내용은 자기의 처지와 비슷한 것들이었다. 깊은 산에서 길을 잃은 나무꾼 아이, 외롭고 가련한 소녀, 계모에게 학대받는 어린 딸, 요술 할멈의 집에 갇힌 처녀. 이 모두가 돌간 여관에서 학대받으며 일하는 레나 자신의 입장과 비슷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훌륭한 왕자와 착한 요정이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내용이었다. 불쌍한 레나는 그 그림 동화책에 의지하면서 살아갔다. 언젠가 착한 왕자와 요정이 나타나서 도와주리라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 책을 악마 같은 주인 마루나 아주머니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 계집애야, 한여 주제의 책이다 뭐야? 그녀는 당장에 화를 냈다. 이렇게 밤늦도록 책을 보면 내일은 온종일 졸기만 할 셈이냐? 야단을 치면서 책을 빼앗아갔다. 레나의 집은 부유했다. 레나의 집은 프레드릭 버그라는 텍사스주의 페타날스 강가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었다. 레나의 아버지 피터 힐테스물러 씨는 지독한 구두쇠였다. 그는 어린 딸 레나에게 돈벌이를 강요했다. 30리나 떨어진 돌간 여관에서 하녀로 일하게 했다. 주급 3달러는 받는 즉시 자기가 채뜨려 갔다. 그에게는 커다란 야심이 있었다. 읍내에 사는 헤벨바우어 영감처럼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영감은 1년 내내 비프가스와 산토끼 고기만 먹고 살았다. 얼마나 살이 쪘는지 돼지라고 했다. 그 영감처럼 호의호식하고 싶어진 아버지는 결국 레나를 일터로 내쫓았던 것이었다. 돌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매우 사나웠다. 그들은 또한 잔악했다. 늘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를 아작아작 깨물며 성난 개처럼 으르렁댔다. 그런가 하면 말끔히 닦아놓은 마루 위에 커다란 석회 발자국을 냈다. 주인 아주머니의 호통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닦아야만 했다. 그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되풀이되었다. 연약한 레나는 팔이 빠져나가는 듯했고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다. 달이 들창을 지나고 있었다. 레나는 소리 죽여 울었다. 편지가 꼭 전해져야 할 텐데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휘영청 달이 밝았다. 발인처 우체국장은 초조한 듯 담배만 계속 피우며 대문에 기대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 뻗어있는 큰 길을 계속 내다봤다. 프레드릭버그로 가는 우편 배달 마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얼마 후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뒤 포장을 친 프리츠의 우편 배달 마차가 와 멎었다.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장님? 커다란 안경을 달빛에 번쩍거리며 배달부가 인사했다. 어서 오게 프리츠.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놈의 노새들도 이젠 늙었나 봅니다 국장님. 마차에서 뛰어내린 배달부 프리츠는 노새들에게 귀리를 먹였다. 우체국 안으로 들어간 발인처 국장은 우편물 자루를 꺼내왔다.
그리고는 마차의 포장을 열고 넣었다. 국장님, 혹시 저 돌간여관에서 일하는 레나의 편지도 들어있습니까? 저 지난번에 보낸 편지에는 레나가 좀 아프다고 썼다는군요. 그래서인지 레나의 어머니 힐테스물러 부인은 다시 소식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인 비슷한 사람에게 가는 편지가 한 통이 있었지. 토미 리언이 와서 붙이고 갔어. 그런데 그 힐테스물러 부인의 딸이 돌간에서 일하고 있단 말인가? 바린처 국장은 놀란 듯이 물었다. 네, 국장님,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1살짜리 딸에게 그런 중노동을 시키다니. 그놈의 힐테스물러 구두쇠 영감. 언제 사람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츠는 마차에 올라타면서 고삐를 힘껏 잡았다. 이번 편지에는 좀 나았다고 써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바린처 국장님. 조심해서 달리게, 프리츠. 염려 마십시오, 국장님. 프리츠는 두 필의 노새에게 채찍질을 했다. 프리츠의 우편 배달 마차는 달빛 속을 달렸다. 울창한 숲길을 달릴 때였다. 탕! 타당! 탕! 난데없는 권총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응? 프리츠는 간이 콩알만해졌다. 함성과 함께 말탄 사내들이 우편 배달 마차를 에워쌌다. 까만 모자에다 복면을 한 괴한들이었다. 마차 세워! 그중 험상궂은 사나이 하나가 권총으로 협박하며 명령했다. 누구냐? 프리츠가 더듬는 말로 물었다. 이 건방진 놈아, 혼도빌을 몰라보다니. 혼도빌? 프리츠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포에 떨었다. 혼도빌.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듯 하는 갱단두목 혼도빌. 이 얼간아, 이마에 총구멍이 나기 전에 어서 내리란 말이야. 혼도빌이 다시 한번 협박했다. 안 돼. 이 마차는 우편물 배달 마차야. 비밀을 보장한 국민들의 우편물이 실려 있어. 저항을 하던 프리츠는 길 위에 나동그라졌다. 혼도빌의 주먹 단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것이었다. 샅샅이 뒤져라. 은행으로 보내는 돈자루가 있을 거야. 혼도빌이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안 돼! 악쓰며 대드는 프리츠 배달부에게 혼도빌이 한 방 더 먹였다. 또다시 쓰러진 프리츠는 잠잠해졌다. 아마도 기절한 모양이었다. 이 숲속의 갱단 두목 혼도빌은 2미터가 넘는 키에 행동도 비호같이 빨랐다. 부하들과 함께 마차 위로 올라간 그는 우편물 자루를 끌어내렸다. 칼로 그 자루를 쬐다. 그들은 소포와 편지를 발기발기 찢으며 돈을 찾았다. 그러나 1달러의 돈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린 프리츠 배달부가 안 돼! 너희들은 감옥으로 가고 말 거야. 소리치면서 또 혼도비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놈아, 돈은 어디에다 감췄어? 어서 대! 혼도빌은 마지막 편지 봉투의 앞뒤를 불빛에 살펴보며 말을 이었다. 어서 대지 못하겠어? 내 놈의 목숨과 돈자루를 바꿀 생각은 아니겠지? 가만히 있자. 이건 뭐야? 레나가 어머니에게 라고 썼군. 안 돼. 그 편지만은 제발 찢지 마. 프리츠가 애원했다. 이놈아, 난 혼도빌이야. 천하의 이 혼도빌을 속이려고 하다니. 이 속에 분명히 돈이 들어있지? 혼도빌은 그 편지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는 알맹이를 꺼냈다. 응? 이건 돈이 아니잖아? 정말이지 이렇게 애원합니다. 제발 그 편지만은 찢지 말아주십시오. 혼도빌에게 매달린 프리츠가 거듭 간청했다. 이건 처음 보는 글씨로군. 네, 두목님, 독일어로 쓴 편지입니다. 배달부 프리츠가 말했다. 독일어? 이건 돈을 어디로 보낸다는 암호 편지임에 틀림없어. 내 놈이 나를 끝까지 속이려고 수작이야? 아닙니다. 혼도빌 두목님, 어리고 가엾은 소녀가 어머니에게 쓴 독일어 편지입니다. 독일에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독일어로 쓴 것입니다. 독일에서? 네, 두목님. 집을 떠나 객지에서 일하고 있는 불쌍한 소녀입니다.
그 편지만은 제가 꼭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 편지를 찢는 건 정말 도리가 아닙니다. 인정을 베푸셔서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두목님. 프리츠의 애원도 혼도빌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 놈이 끝까지 날 속일 셈이냐? 혼도빌이 프리츠에게 또 권총을 들이댔다. 정말입니다. 하느님께 맹세합니다. 좋아, 그럼 영어로 번역해서 읽어봐. 혼도빌이 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프리츠는 영어로 번역하며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혼도빌과 그의 부하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다. 그 애절한 편지를 다 읽었을 때 혼도빌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레나란 애가 몇 살이냐? 네, 11살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십니까? 배달부 프리츠는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다. 지금 어디에 있냐? 여기에 얼마나 떨어진 곳에 있냔 말이야? 네,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돌간 여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엾어서 못 보겠습니다. 그 어린 레나가 물속에 투신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 애의 부모들은 인간도 아니구나. 경멸하는 어조로 말하던 두목 혼도빌은 얘들아! 하고 일당을 불러 모으더니 나무 그림자 속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한동안 무언지 수군수군 밀담을 나누었다. 이윽고 프리츠에게 다시 돌아온 두목 혼도빌은 따라와! 하며 거칠게 프리츠를 소나무 밑으로 끌고 갔다. 살려주십시오! 부들부들 떠는 프리츠 배달부를 그 소나무에다가 꽁꽁 결박했다. 두 마리의 노새는 다른 나무에 매달았다. 제발 살려줘요. 프리츠가 울부짖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푹 쉬기나 해. 그러고는 우편 배달 마차를 끌고서 부하들과 함께 사라졌다. 프리츠는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결박은 풀리지 않았다. 하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침내 그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생사의 기로에서 2시간 이상이나 그 나무에 묶여 있어야 했다. 긴장이 풀리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이 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다. 다시 나타난 혼도빌과 그 일당들이었다. 결박을 풀어준 뒤 우편 배달 마차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무에 매여 있던 2마리의 노새가 어느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뭘 꾸물거리고 있어? 마차에 올라타란 말이야? 어리둥절해 있는 프리츠 배달부에게 두목이 소리쳤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프리츠는 얼떨결에 마차에 올라탔다. 이봐 배달부, 그 레나의 편지를 꼭 전하도록 해. 알겠어? 알겠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리야! 두목이 노새의 엉덩이를 후려쳤다. 놀란 노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내달렸다. 배달부 프리츠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야호! 살았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올렸다.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다. 새벽에 도착해야 할 마차는 다음날 오전 11시에나 목적지에 겨우 도착했다. 힐테스물러 부인 계십니까? 레나의 집 대문 앞에 마차를 세운 프리츠가 소리쳐 물었다. 어서오세요 프리츠씨. 레나의 어머니가 급히 뛰어나왔다. 뒤이어 돼지처럼 살이 찐 레나의 아버지가 뒤룩뒤룩 걸어 나왔다. 우리 레나한테서 온 편지는 없나요? 레나의 어머니가 반가워하며 물었다. 그러자 배달부 프리츠는 화풀이나 하려는 듯이 음성을 높여 숲속에서 당한 얘기를 들려주었다. 아니, 뭐라고요? 우리 레나가 강물에 빠져 죽는다고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레나의 어머니는 울음보를 터뜨렸다. 아, 가엾은 우리 레나. 여보, 우리 레나를 빨리 데려오도록 합시다. 그는 남편인 힐테스놀라 씨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레나는 당신이 내보냈잖아. 인정머리 없는 레나의 아버지가 화를 불끈 내며 호령했다. 아니, 내가 내보냈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다 하다니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레나의 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때였다. 엄마! 부르는 소리에 레나의 어머니는 울음을 뚝 멈추었다. 엄마!
그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배달부 프리츠가 마차 뒤로 후다닥 뛰어갔다. 응? 마차의 뒤 포장을 연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처음 보는 소녀 하나가 두툼한 이불과 담요에 쌓인 채 누워있는 것이었다. 오, 레나야! 레나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레나야, 레나야! 덥석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레나야! 서로 끌어안은 모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인정머리 없는 레나의 아버지 또한 눈물을 감추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봤다. 얘가 정말 레나입니까? 두 눈이 휘둥그레진 배달부 프리츠가 물었다. 네, 프리츠 씨가 우리 레나를 데려오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레나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계속 흘렸다. 이거 꼭 마술에 걸린 것 같군. 혼잣말을 하던 배달부 프리츠가 레나에게 물었다. 레나야, 어떻게 해서 내 마차에 타게 됐니? 레나야, 이 엄마도 몹시 궁금하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말 좀 해주겠니? 레나의 어머니도 다그쳐 물었다.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관에서 나온 일은 알아요. 멋있는 왕자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었어요. 왕자님이? 어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네,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왕자님이 나타나서 구해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왕자님이라니 레나야, 너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엄마. 틀림없이 동화책 속의 그 왕자님이었어요. 그 왕자님이 무장한 기사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총을 마구 쏘아댔어요. 창문을 차고 부수고 주인 아저씨를 물통 속에 집어던지고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밀가루를 뒤집어 씌웠어요. 저런. 총소리에 놀란 인부들은 창문을 박차고 나가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내가 늘 생각하고 있던 왕자님이 오셔서 나를 담요에다 쌌어요. 어른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 레나는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다. 그 왕자님은 키가 훌쩍 크고 힘도 아주 센 미남이었어요. 나를 마차에 실은 왕자님은 부하들과 함께 여관에서 나왔어요. 그러고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친절한 왕자님이 나를 꼭 안아주는 바람에 나는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말을 끝낸 레나는 어머니의 목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두목 혼도빌이 틀림없어. 배달부 프리츠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 레나야, 너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너무 행복하면 아름다운 꿈만 꾸어지는 거란다. 엄마, 항상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왕자님이었어요. 그 왕자님이 나를 데려다 주었단 말이에요. 레나는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가슴 속에는 행복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정의의 혼도빌. 배달부 프리츠는 다시 한번 속으로 외쳤다.